네, 그럼 2021년도 KIA 연구 성과 보고의 세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물국토연구본부장 김익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KIA 물국토역 분야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발표를 듣고 지정 토론자 네 분을 통해서 토론을 이어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물국토연구본부는 통합물관리연구실, 환경기획연구실, 그리고 자연환경연구실로 이루어져 있고 2020년도에는 총 20개 정도의 자체 과제, 내부 과제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발표, 스마트 도시 관련된 발표를 듣고요. 두 번째는 통합물관리와 울산 관련된 자체 과제를 듣겠습니다. 총 네 분의 전문가께서는 관련된 각각의 발표에 대해서 심도 높은 토론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첫 번째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연구 제목은 스마트 도시 계획 진단을 통한 스마트 지속 가능 도시로의 전환 방향입니다. 발표는 최희선 선임연구위원께서 15분 동안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I 환경계획연구실의 최희선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과제는 작년 2월부터 9월까지 수행된 수시과제로 진행된 그런 과제이고요. 참고로 이 과제를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에서 발표한 그린 뉴딜 그리고 이제 스마트 그린 도시와 좀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 연계를 좀 하면서 또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구의 배경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스마트 도시가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확산의 동력은 아마도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제 기술에 굉장히 이제 고도화가 관련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도시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의 수요가 상당히 이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스마트 도시가 또 확산하는 그런 동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 스마트 도시가 너무 이제 그 기술의 고도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상당히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좀 목표로 해서 스마트 도시를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연구가 좀 진행이 되었고요. 참고로 이제 작년 2월에 저희 연구원 자체적으로 10년을 목표로 해서 친환경 그린 스마트 도시를 어떻게 좀 더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환 로드맵을 수립을 한 바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본 연구는 첫 번째 단계의 연구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제 스마트 지속 가능 도시와 관련된 동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더 평가하는 지표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제 스마트 지속 가능 도시와 관련된 계획을 좀 더 평가해서 정책 전환 방향을 좀 도출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일단 이제 도시를 대상으로 했고요. 스마트 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또 계획하고 있는 도시를 대상으로 했고 관련된 계획들을 좀 더 평가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제 관련된 이제 동향들을 간단하게 보시면 1900년대부터 해서 스마트 도시와 관련된 그러한 어떤 그 흐름들이 상당히 이제 확산을 하게 됩니다. 태동기, 성장기를 거쳐서 이제는 확산기로 좀 접어든 부분들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중심적인 부분들을 좀 더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의 고민들이 상당히 좀 필요한 그런 추세입니다. 친환경 도시 혹은 지속가능 도시와 관련된 이제 연구나 혹은 그런 그 도시에 대한 흐름들은 초기에는 자연과의 조화를 좀 중심으로 해서 뭐 가든시티라던가 에코시티로 이제 발전을 해왔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던가 사회 경제적인 어떤 부분들을 좀 더 같이 가져가는 차원에서의 도시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한 바로는 생태 도시가 조금 더 발전된 바이오필릭 도시,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한 리질리언트 시티,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경제적인 기반까지도 가져가는 순환도시, 서큘러 시티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슈와 더불어서 탄소 중립 도시를 이제 앞으로 이제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에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논의에 아마도 이 앞서서 이제 발전되고 있는 이러한 도시들의 어떤 특성이라던가 가야 되는 어떤 방향들을 좀 더 같이 포용하면서 발전돼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스마트 도시에 대한 평가 지표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개발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주체별로 상당히 이제 다양한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저희 연구에서는 이제 뭐 미국이라던가 관련 국제적인 도시를 평가할 수 있는 표준 지표들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을 시켰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미국의 계획협회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지속가능 장소 평가 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UN 혹은 KSDG에 대해서 KSDG 차원에서 나오고 있는 그 관련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획을 평가할 수 있는 진단 지표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어떤 리뷰들을 쭉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스마트 지속가능 도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국내외적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좀 더 명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의 발전 경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과 스마트함을 좀 더 균형 있게 우리가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강조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사가 되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기술을 좀 더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좀 더 만들어가기 위한 스마트 지속 가능 도시 전환과 관련된 이제 정의라던가 프레임워크, 지표를 개발을 하게 된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제 지표 개발에 앞서서 그 스마트 지속 가능 도시에 대한 이제 정의를 저희가 나름대로 좀 했고요. 이미 이제 ITU에서 스마트 지속 가능 도시에 대한 중요성을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정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저희가 조금 더 발전시켜서 저희 연구에서 개념화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달성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와 발전 경로를 좀 이제 만들어 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가야 되는 책임과 역할들을 좀 더 촉진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스마트 기술이 같이 연계되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지표는 이제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지표, 그다음에 스마트함과 관련된 지표 각각 40개씩 해서 80개의 지표들을 저희가 도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지표들은 가능하면 이제 지역의 특수성을 좀 고려해서 평가될 수 있도록 지표를 좀 도출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 지표들은 사실은 이제 도시 자체를 평가하기보다는 도시의 어떤 방향성을 담고 있는 계획을 평가하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계획에 대한 큰 프로토콜, 큰 항목들은 이제 계획의 어떤 그 틀과 같이 연계되어서 도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가 지표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척도는, 점수 척도는 이제 아래와 같이 이제 도출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지표의 항목은 그 프로토콜에 맞추어서 관련된 이제 세부 지표들이 이제 쭉 도출이 된 부분이고요. 특히나 전략 부분이 이제 그 우리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좀 주요하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 5개 부문으로 도출이 되었고, 이 부분들은 관련된 지표들을 좀 종합 정리하는 과정에서 도출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표가 도출되고 또 이것들이 검증되는 과정을 아래에서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여러 전문가분들이 같이 검토가 이루어졌고, 실제 이제 우리나라 도시에 대한 실제 계획에 대한 그 평가를 전문가 10분과 같이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지표, 최종적인 지표들을 조정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보이시진 않으시겠지만 이제 지표, 세부적인 지표들이고요.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지표이고, 이제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스마트함과 관련된 지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제 지표가 이제 도출이 되고, 그것들을 좀 더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성이 어느 정도 고려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제 지표가 주요하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함만을 또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은 큰 틀을 가지고 지표가 이제 도출이 되었습니다.
도출된 지표는 관련 계획에 직접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러한 어떤 체계가 적용이 되었고요. 일단은 스마트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자체, 그리고 이제 스마트형 사업이 실제로 이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지자체가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을 때는 인천시하고 고양시였습니다. 그래서 두 지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 여러 전문가분들이 이 두 계획뿐만 아니라 도시의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 가장 중요한 계획인 도시기본계획까지 조금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다라는 의견을 좀 주셔가지고요. 두 도시의 세 개 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평가 결과를 이제 보시면은 각 계획이 스마트성이나 혹은 이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좀 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그런 여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도시기본 계획 같은 경우는 협력이나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었고, 도시재생과 관련된 이제 스마트형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협력이나 거버넌스 부분들이 좀 강조되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은 높긴 하지만 스마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쇠퇴 지역들에 한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는 좀 더 발전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전문가분들과 같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전략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만 우선 좀 말씀을 드리면,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재난재해 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스마트 측면에서 조금 더 도시기본계획에 담아감으로써 스마트 지속가능 도시로서의 어떤 발전을 좀 더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시사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사회라던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이제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재난재해라던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좀 더 전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시사점들이 도출될 수가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평가 결과들은 좀 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계획들의 이제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시사할 수 있는 부분은,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이런 스마트 지속 가능 도시가 담아야 되는 그러한 지표의 항목이라던가 내용들이 각 계획에 좀 더 녹여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평가하는 평가 항목이라던가 계획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좀 더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시사가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도출된 그런 그 지표 자체가 도시 단위와 사업 단위 이제 양쪽으로 다 적용을 하다 보니까 향후에 조금 지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의 노력도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사점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지표의 적용, 그 다음에 관련된 그 문헌들의 이제 고찰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전환 방향을 좀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스마트 지속 가능 도시로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을 이제 도모하는 스마트 도시에 접근하고, 그다음 도시의 발전을 이제 도모하는 지속 가능 도시의 어떤 발전, 이런 것들을 좀 더 통합하는 차원에서의 발전이 좀 더 필요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시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는 앞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리질리언스에 기반한 스마트 도시들에 대한 지향점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 또한 이제 지표 고찰이라던가 관련 문헌들을 통해서도 도출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도시의 이제 공간 구조라던가 운용 서비스 차원에서도 그 스마트 도시에서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차원에서의 어떤 그 접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도출이 되었었고요. 이 부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전환 방향 세 가지의 접근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정책이라던가 계획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와 관련해서 7개의 개선 방향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스마트 지속가능 도시에 대한 이니셔티브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이제 계획을 좀 더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 부분들, 그 다음에 계획 모델에 대한 어떤 개발이나 시범 사업의 추진, 그리고 관련 이제 계획 간의 연계 부분들을 좀 제시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이 과제를 통해서 도출된 전략 제안 부분들은 실제로 지금 현재 스마트 그린 도시를 저희가 발전을 시키면서 좀 더 적용되고 구현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니셔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그린 도시가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마트 그린 도시의 어떤 이니셔티브를 법이나 제도화 쪽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가는 차원에서의 노력이 더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그린 도시로의 어떤 그 발전을 위해서는 계획 기준이라던가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좀 개선될 필요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시군 환경 계획이라던가 통합 관리의 주요 대상인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한 지침 개정 등이 지금 현재 이제 반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환경이라던가 재난재해 대응과 관련된 도시 회복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국토부 또 KI와 같이 도시재생 사업 지역 내에서의 회복력을 좀 높이기 위한, 그리고 스마트 지속가능 도시로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어떤 연구가 지금 현재 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이 지표는 스마트 그린 도시를 이제 평가하는, 선정을 평가하는 지표의 일부 반영이 좀 되었습니다. 연계되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미 이제 지표가 좀 반영된 성과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지속 가능 도시를 어떻게 우리가 계획할 것인지에 대한 모형이나 어떤 기법 같은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스마트 그린 도시를 저희가 이제 연구하고 환경부와 발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환경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한 계획 모형 등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공간 구조, 인프라, 데이터, 서비스, 정책 어떤 큰 틀 속에서 지금 이제 계획 모형 등이 개발되고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이라던가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그린 도시의 어떤 그 계획이나 사업의 연계성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양 계획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한 평가 시에 가점을 서로 이제 부여하는 형태로 좀 발전이 되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스마트 그린 도시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를 한 공간에 연계하는 그런 그 사업 선정 부분들이 좀 된 지자체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그 스마트 도시 그리고 지속가능 도시가 좀 더 융합할 수 있는, 또 사업 단계에서도 구현될 수 있는 차원으로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합 부분인데요. 이 종합 부분은 이제 사실 스마트 그린 도시와 관련된 연구라던가 정책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담은 것이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안에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담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시도 사실은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과거에는 뭐 교통구역, 사람들이 사는 어떤 공간, 도시 공간, 자연 공간, 이렇게 이제 그 공간에 대한 혹은 도시의 기능이나 가치에 대한 것들을 영역화하고 구분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연계되고 통합되는 도시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의 연계, 분야 간의 연계, 통합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거와 관련돼서는 앞으로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토론해 주시는 교수님들께서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희선 박사님께서 스마트 도시와 관련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초연결 사회, 인구 절벽, 기후 위기를 맞이하는 이 상황 속에서 스마트 도시의 정책 방향과 전환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물 분야입니다. 발표 제목은 통합물 관리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물순환 관리 체계 구축 및 정책 마련 연구이고요. 본 발표는 통합물 관리 실장이신 한혜진 연구위원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I 통합물관리연구실의 한혜진입니다. 오늘 저는 작년에 기본과제로 수행했던 통합물 관리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 및 정책 기반 마련 연구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희선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시대는 전환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럼 물관리에서의 전환은 무엇을 원하냐? 물순환 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순환 관리는 물관리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제정의 목적에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이라는 제정 목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순환이면 물순환이지 도대체 건전한 물순환은 무엇이냐? 물순환이 자체가
비가 내리고 비가 바다로 흘러서 다시 비로 내리는 이런 수문학적인 현상인데, 건전한 물순환이라는 것은 그런 물이 흐르는 사이에서 생태계 유지와 인간의 활동이 밸런스를 가지게 유지되는 관리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관리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했던 개별적인 관리로선 불가능하고 통합 물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건전한 물순환 달성을 위한 물순환 관리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럼 물순환 관리 전환을 일으키는 전환의 압력 요인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환경적 요인입니다. 하천이 건천화가 되고 지하수 수위가 저하가 되고 비점오염원이 증가하고 기후변화 때문에 홍수 위험도 증가하고 열섬 효과가 일어나서 앞에서 말했던 하천 건천화, 지하수 수위, 비점오염원 증가들이 폭증하는 이런 악화의 생태계 기능이 저하가 되고 그에 의한 물 관련 공증이 증가하는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또 경제 사회적 요인도 있습니다. 불투수 면적 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강호 유출수가 증가하고, 또 수도권에서는 계속 집 문제 때문에 주택 공급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물을 어떻게 수도권에 낼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공급의 계획은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문제는 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지금 여러 가지 경직성 지출이 그러니까 복지 예산들 같은 게 지출되면서 물관리 쪽에서 재원들이 점점 축소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100년 동안 물관리를 할 때는 SOC를 이렇게 상하수도 같은 것들, 댐 같은 것들을 만들어 오면서 이제 관리를 해왔는데 그것들이 한꺼번에 노후화가 되는데 그것을 관리할 재원들이 부족하다는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정책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통합물관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요. 또 황급한 그린 뉴딜, 탄소 중립 때문에 물관리에서도 탄소에 대한 대응 그리고 적응에 대한 압력이 정책적으로 있습니다. 또한 그런 동시에 우리가 개발을 위해서 희생해왔던 자연성에 대한 회복하고자 하는 환경부의 어떤 정책적인 압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옛날에 이수, 홍수, 수지 이렇게 따로 했던 개별적 물관리에서 이런 다양한 전환적인 압력을 기존의 체계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지기 물순환을 고려해서 통합 물관리가 필요하다는 전환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물순환 관리 체계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선 물순환 관리가 이전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선 비점오염원 관리 유형이라고 해서 강호 유출수가 증가하기에 따라서 빗물 유출을 제어한다든지 물순환 선도도시를 통해서 비점오염을 관리하는 방향이 있었고요. 또 대체수전 유형이라고 해서 물을 재이용한다거나 하수 재이용 그리고 빗물 이용에 대한 그 방향을 인공계 물순환에 따른 물순환 관리 방향이 있었습니다. 또 국토부에서는 녹색도시, 지금 물순환도시 같은 도시를 건설을 함으로써 이런 물순환형 도시 조성을 하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방향들이 다 부처별로 일어났었고 다 통합적으로 되어 있지 못했던 이런 패러다임을 전체적으로 물순환 관리의 통합성을 고려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도시 위주에 있었던 물순환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유역의 물순환으로 그리고 각각 도시에 맞게 살림에 맞게 공공 수역에 맞게 맞춤형을 강화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역 물순환 관리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물순환 관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점오염원 유형, 그다음 대체수전 유형 이렇게 다른 유형으로 됐기 때문에 사람마다 물순환 관리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가지는 개념을 설정을 하고 평가 체계를 만들고 그 이해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 그리고 농촌, 산림에 따라서 다른 물순환 관리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화가 유역 공간별로 확장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떠한 물순환 관리를 하게 된다면 목표가 필요한데 목표는 어떤 지표를 설정하면 좋을까 했을 때는 성과 지표로 SDG 6.4.5처럼 통합 물관리 지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68점인데 이것을 2025년까지 91점 올리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건전한 물순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물순환이 달성된 상태, 그러니까 생태가 인간이 활동의 기능이 밸런스를 맞춘 상태가 25년에 몇 개인데 2030년에는 몇 개가 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지금 수량, 수생태, 수질 관리의 통합물 관리를 고려를 해서 그 물순환 목표로 다음과 같이 이 수질의 중건력 수질 목표 기준, 수생태의 중건력 수생태 목표 기준, 수량의 하천 유지 유량 달성률이라는 법적 기준을 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정량적 목표 기준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 세 개가 다 달성이 됐을 때가 A고, 두 개가 B고, C가 하나고 하나도 달성되지 못하는 걸 D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봤을 때 수량, 수질, 수생태가 모두 달성하는 통합물 관리가 고려된 상태는 50%가 되지, 18년 같은 경우는 50%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개별적으로는 괜찮은지도 모르겠지만 이 세 개들을 한꺼번에 보면 달성도가 굉장히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으로는 아까는 이제 연 단위로 공간적으로 봤는데 365일 동안 수량과 수질이 다 달성하는 게 얼만큼이 되는지 비율로 또 주권력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수량과 수질이 모두 일 단위로 모니터링 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몇 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해봤을 때는 아시다시피 여기 빨간색은 거의 달성을 못하는 거고 대부분이 수량과 수질이 모두 달성하는 게 365일 때 20% 이하인 유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기본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물순환 관리 정책으로는 우선 체감이 필요합니다. 물순환 관리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국민이 이 관리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국민 생활과 자연환경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혁신성인데 물은 물만 관리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후, 경제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서 혁신적인 과감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빗물 관리나 이런 물순환에 관련된 외국 인자를 불투수 면적에 대한 어떤 규제나 이런 비용을 부담하는 것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통합 물 관리라는 것이 하나의 솔루션이 여러 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통합성을 다층적 통합 물 관리를 고려한 전략을 수립해야 되고 그때 가장 비용 효과적이면서 효과가 많은 어떤 포트폴리오형의 전략을 사용해내는 효율성을 가져야 되며 그랬을 때 탑다운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유역에 따라 물순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협력적 거버넌스 기반을 하는 물순환 관리가 필요한 6가지 방향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순환 관리 개념을 광의와 협의로 봤을 때는 광의의 개념은 거의 통합물 관리랑 유사하고요. 협의의 개념은 아마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연적 물순환으로 회복하는 이 부분, 그래서 물수요 관리나 하수 등 물 재이용, 빗물 이용, 원료수 저감, LID 같은 것이 들어가는 협의의 물순환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순환 평가 체계가 구축이 필요해서 정량적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평가 체계를 개발하고 취약성을 평가해서 우선관리 지역을 설정하는 어떤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들이 정비가 됩니다. 각각 개별의 물 관리를 위한 법률들을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해서 법을 정비를 하고 도시 물순환이나 농촌 물순환이나 필요시에는 신규 법률을 조성하는 행위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물순환에서도 여전히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사용해서 스마트한 관리를 위한 기술 및 정보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물 데이터 댐을 구축해서 실시간이나 아주 하이 레졸루션의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디지털 트윈형의 물순환 모델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하고 오퍼레이션까지 자동화한다거나 그리고 물 SOC를 디지털화해서 지하에 있는 SOC도 함께 IoT로 관리를 한다거나 그리고 그때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표준화나 이 부분을 어떻게 비주얼해서 쉽게 국민에게 서비스를 확대하는 이런 전략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반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물순환 관리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 물순환 관리인지를 몇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의 방향을 수량, 수질, 수생태를 통합한다고 했을 때는 다음같이 유역 자연 친화적인 저유시설, 그러니까 이렇게 콘크리트로 만들었던 저유시설 외에도 자연 친화적인 MBS 베이스의 기존 시설들을 확대를 하는 것과 그리고 그거에 따른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농촌 저수지나 아니면 발전용 등 같은 경우는 단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목적으로 활용된다거나 그리고 자연 기반의 해법을 통해서
인간도 좋고 그다음 자연 생태계도 좋은 그런 기반을 구축한다는 이런 전략들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또 하천 건천화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수요 관리와 공급의 관리가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천 유지 유량의 관련된 하천법에 관한 법을 제도를 정비한다거나 하천 유지 유량을 또 고도하게 산정하기 위한 기술들을 현대화하는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지하수, 지표수 따로 이렇게 관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 통합 관리를 고려해서 지하수의 유역의 책임을 강화를 하고 유역 관리에 대한 개념을 마련하고 지하수 수요 관리를 만들고 함량을 사업을 하고 하천 지하수를 연계 관리하기 위해서 기저 유출을 관리하고 그리고 가장 하천변에서 하천에 영향을 주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게 수막재배인데 그 수막재배에 대한 법률을 정비한다거나 순환형의 어떤 수막재배를 위한 기술 개발을 한다는 전략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는 도시에 맞는 물순환 계획이 필요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도시 이용 정책과 물순환 어떤 물관리의 정책이 통합적으로 되어서 지자체에게 공간 관리를 하면서 물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런 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시범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도시에만 물순환 관리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농촌에도 물순환 관리가 필요합니다. 농촌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가축 분뇨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식량을 생산한다거나 또 물순환의 어느 농 같은 경우는 함량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농업 물순환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을 정비를 하고 물순환 평가 체계를 만들고 시범 사업을 하는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을 관리를 할 때 물만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물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탄소가 배출됩니다. 그것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물, 에너지, 식량 등 플러스를 고려한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전략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복잡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물 관리에도 돈이 부족했는데 물순환 관리까지 하려면 어떠한 새로운 재정체계가 필요해서 저희가 공공 부분에 있는 그 환경부, 국토부, 농림, 충성부 여러 가지 물에 관련된 예산을 보아서 분류를 해가지고 판단을 해봤을 때는 중앙정부 재정은 이때까지 홍수관리, 수질,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순으로 가장 재정이 많이 투자가 되었고 물순환에 대한 건 굉장히 적게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적게 투자가 되었던 건 조사 정보이고요. 그래서 물순환의 예산의 증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토지 매수나 수생태 복원 사업 위주로 돈이 그나마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점이나 물 재응이나 수변 녹지화 산업 전체적으로 물순환 산업에 대한 예산이 증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와 기술과 R&D에 대한 어떤 이노베이티브한 어떤 역량을 할 수 있는 어떤 재정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는 예산이 굉장히 적게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출 증가가 필요합니다. 홍수 같은 경우는 제방을 쌓는다거나 댐을 만든다거나 이런 구조적인 투자 정비를 베이스로 했는데 경제적 효율성을 봤을 때 가능한 비구족 대책이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건 비구족 대책도 같이 고려하여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 관리를 하려고 하면 지자체 유역이라는 어떤 공간은 여러 개의 지자체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여러 가지 지자체들이 합의를 봐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 통합적인 집중 패키지의 형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단위 사업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다 관리가 필요하면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돈이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 부분에 대한 총 비용 회수의 원칙, 그러니까 요금 자체를 풀 코스트를 고려를 해서 회수를 하는 원칙과 그리고 무이용 부담금이나 치수 부담금 같은 것들의 비용 부담 제도를 정비해서 새로운 재원을 얻는 것, 그리고 새로운 유역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정체계가 구축되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무이용 부담금을 어떤 정비하는 방법, 그리고 치수 부담금과 그다음에 무이용 부담금들을 합쳐서 물순환 전체에 활용될 수 있는 부담금을 활용하는 수입 부분의 전략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말했던 전략들을 해서 중장기 로드맵은 다음과 같고 25년까지는 평가 체계나 어떤 법률 기반을 만든다면 30년도에는 어떤 개정을 구축한다거나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전략들이 필요하고 35년에는 수정을 하고 그것들을 완료해다는 저희 중장기 로드맵을 개발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두 번째 발표, 통합물 관리와 물순환 관련된 발표를 한혜진 연구위원께서 발표하였습니다. 물순환의 중요성, 그리고 물 관리 일어난 후에 물순환 관리 전략, 재정 체계, 로드맵까지 충분하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두 개를 마쳤고 이어서 각각 발표에 대해서 두 분의 지정 토론자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도시와 관련된 발표에는 서울대학교 이영선 교수님 그리고 부산대 정주석 교수님께서 지정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이영선 서울대 교수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이영성입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최희선 박사님 또 박창석 박사님 하시는 스마트 그린 도시의 연구진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연구를 하면서 앞으로 더 고민해야 될 것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저 사실은 스마트 시티를 하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반가운 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자문위원들도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도대체 스마트함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성격을 규정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현재 우리나라 도시에 대한 우리나라 도시들이 갖고 있는 도시의 문제들을 어떻게 성격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끌고 나가고자 하는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도시의 비전과 거기에 따른 전략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그 최희선 박사님께서 맨 처음 말씀하실 때 너무 지나치게 기존의 노력들이 기술 구현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100번 공감을 하고요. 이전에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사례로서 국토교통부에 했던 스마트 시티를 많이 얘기합니다만 국토교통부에 했던 스마트 시티의 아쉬운 점이 바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너무 이제 최첨단의 기술을 구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그걸 상당히 벗어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략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 최첨단의 기술을 구현한다는 걸 벗어나서 시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 지금 연구에서도 많이 좀 고려가 안 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적정 기술의 관점입니다. 적정 기술이라고 하면은 아시는 것처럼 그 지역에 맞게 또 그 지역 주민의 특성에 맞게 또 그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에 맞게 그리고 이왕이면 쉽고 사용하기 좋고 비용이 덜 들어가는 기술들의 관점에서 기존에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을 좀 채용을 하고 평가하는 방식이 어떤 형태로든지 좀 더 진전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삶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포용의 공간적 구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이게 있습니다. 포용이라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을 끌어안는 경제적 포용이 있고요. 또 장애인이라든가 이렇게 소외된 마이너리티를 끌어안는 사회적 포용이 있고 세 번째로 이제 월드뱅크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공간적 포용이 있습니다. 공간적 포용이 왜 중요하냐면 월드뱅크 쪽에서도 이 세 가지 포용 가운데 공간적 포용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견해를 밝힌 게 있는데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주로 공간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적 포용 정책을 통해서 포용을 공간적으로 구현한다고 하는 것이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나다. 우리가 정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다는 걸 감안했을 때 포용의 공간적 구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좀 더 앞으로 고민해야 되는 게 연결성에 강합니다.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힘을 발휘해서 구현이 돼서 시민들한테 좀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첫째, 기존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기능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두 번째로 또 사용자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세 번째로 공간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 연결성 강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한 축으로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수많은 이 스마트 시티 사례를 하다 보면 결국 그 안에 빅데이터의 관리와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에 이제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했던 스마트 시티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와 관련된 규정들과 지방정부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섞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센서를 통해서 나오는 방대한 데이터들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앞으로 좀 더
진전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이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발표에 대한 근원적인 철학에 좀 인식을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시민 삶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정책적 변환도 함께 고려가 돼야 되고, 크게는 국토부와 환경부의 스마트 그린 도시에 대해서도 좀 상호 보완적인 연계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측면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분 중에서 혹시나 발표자에게 질문이 있거나 토론자에게 질문이 있거나 혹시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토론 시간 마무리에 조금이라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지정 토론자는 부산대학교 정준철 교수님이십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산대학교 정준철입니다. 저도 뭐 한 11년 정도 이제 전에 KI에 있어서 아마 당시 이제 녹색 도시라든지 뭐 그런 뭐 생태 도시 이런 부분에 좀 참여를 했었는데요. 사실 저희 나라가 이제 도시라는 부분에서 이제 관심을 이렇게 사실 기울이게 되는 계기가 물론 이제 뭐 1, 2, 3차 지금 신도시가 계속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저는 뭐 참여정부 때 세종시라든지 혁신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면서 도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지지 않았느냐 사실은 그런 것들이 지역 어떤 균형 발전적 측면들을 아마 처음에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물론 이제 KI 당시에 저희는 그런 도시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또 새로운 난개발 아니냐라는 비판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아마 당시 그 부분이 도시에 대한 관심이 이제 커지게 된 계기가 아닌가 뭐 사실 그렇게 평가를 좀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도 이제 녹색 도시라는 개념으로 또 나오고 지속 가능한 도시 이런 개념도 나왔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크게 부각은 안 되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도시가 또 관심이 있어지는 계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스마트 시티입니다. 이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은 제가 여기 뭐 칼럼 저는 오늘 뭐 이런 거 제출해야 되는 줄 알고 제가 저런 데 썼던 거 오려가지고 왔는데 제가 잘 보이지도 않네요, 저게. 사실 제가 국토부에서 하는 저희 국토부에서 이번에 스마트 시티 혁신 인재 양성 사업이라서 전국의 대학원 6군데 정도를 지정을 해서 줬습니다. 대부분 수도권이고요. 부산은 부산대학이 하나 아마 에코데타 시티를 저희 부산에서 하기 때문에 배려해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제가 그게 단장을 현재 맡고 있는데 제가 단장으로서 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 분야를. 근데 이 분야가 참 흥미로운 거는 이 산업 분야에서 도시에 대한 관심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시하는 사람들이 산업에 대한 관심을 좀 이렇게 했어도 저렇게 컴퓨터라든지 전자 분야의 선생님들이 오히려 도시에 대해서 물어보고 적용 방안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도시 전문가랑 전자나 컴퓨터 쪽 전문가들 같이 좀 한번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학생들은 잘 받아들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같이 공동 수업을 하면 뭔가 결과물을 낼 때 보면 저희도 잘 모르는 뭐 그런 분야를 이렇게 만들어 오는 걸 보면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국토부나 산업부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최희선 박사님이 하시는 이런 스마트 지속 가능 도시라는 개념이 환경부도 당연히 이렇게 사실은 도시에 대한 관심이 환경 쪽에서는 당연히 녹색 지속 가능한 도시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성장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스마트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이제 이 스마트니스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아요. 저도 칼럼에 그런 말을 적었지만 이 스마트니스에 대해서도 이게 하드한 분야와 소프트한 분야로 조금 나눠질 수 있더라고요. 이 하드한 분야는 우리가 알듯이 이게 건물이라든지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IT 기술들, ICT 기술들을 적용하는 형태라면 좀 소프트한 분야, 그러니까 사실은 도시계획하는 우리로서는 그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시민이 결정하는 그런 시대에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더 이런 현안에 접근할 수 있겠느냐가 최근에 말하는 리빙랩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소시 ICT 기술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내고 하는 것들이 저희는 좀 소프트한 스마트니스 아니냐.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되어서 지금 현재 도시에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시는 내용을 저도 봤는데 이게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 시티를 넘어서서 스마트 지속 가능한 도시의 개념으로 이제 전환하고 있고 그 세 가지 그 다음 장 열어주시면요. 아까 말씀드리면 예. 저기 이렇게 세 가지 고리가 보이는데 자세히 안 보이시죠? 저게 이제 전통적인 저희 도시계획에서 하고 있던 좀 컴팩트한 도시라든지 뭐 그런 내용과 이 ICT에서 인텔리전트 빌딩이라든지 뭐 그런 걸 적용하던 파트와 이런 에코시티와 같은 뭐 이산화탄소,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들이 서로 이제 고리가 묶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것들이 좀 더 가까이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맨 마지막 분야에 보시면 어떤 분야를 하셔야 되느냐 하는 파트에서 저는 좀 더 이게 스마트 그린 도시 측면에서 이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이렇게 이걸 관통할 수 있을 건가 하는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저는 더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이 도시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직접 자기의 의견을 내고 비전을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가 좀 자세하게 고려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목표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전문가가 설정해 주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민주주의적인 관점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그 어떤 목표 파트에서도 아까 말했던 우리의 어떤 균형 발전적 측면 저희가 뭐 지방대학 교수라서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이나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더 다룰 수 있으면 좋겠고 좀 사회적 평등이라든지 에쿼티라는 측면이 좀 더 다뤄줄 수 있는 파트가 되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제 평가 진단 지표 쪽에서 전략하는 데서 한 5개 정도를 인용을 하셨는데 좀 더 다양할 수 있고 이 부분을 추가로 이렇게 더 조금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분야 말고도 굉장히 더 많은 분야들이 사실 나옵니다. 그래서 레질리언스한 이코노미 같은 경제 쪽 파트라든지 헬스 커뮤니티 같은 어떤 그런 파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여기 더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이걸 제안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런 어떤 전략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인지가 좀 열려져 있는 어떤 평가 진단 지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 건 이 스마트 도시 계획이라는 게 이 유비쿼터스 계획 같은 건데 이게 사실은 지역에서 그렇게 의미 있는 계획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이고 예를 들면 아까 재생 활성화 계획 같은 경우 조금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도시 기본 계획의 어떤 단위와 그 밑에 단위의 관리 계획적 개념과 그 어떤 사업적인 단위,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이런 파트가 조금 더 진단 지표에서 좀 정확하게 하면 좋은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우리가 KI 특히 이제 환경문화 KI에서 많이 했던 전략 환경 영향 평가인데 끝까지 국토부가 도시기본계획에서 받지 않겠다라고 했고 지금 아마 협상 중으로 이제 계속 그렇게 논의 중인지 알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지표들이 만들어져서 전략 환경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게 첫 번째 단계인 것 같고 근데 실제로 계획가들이 이걸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라 한다면 지표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들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한 과정, 프로세스, 시민들의 참여 이런 부분까지도 좀 더 다뤄지면 좋겠다 싶은데 연구자들이 어디까지 가는 과정을 그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아마 평가본부 쪽에서 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실제 계획가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신 것 같아서 평가본부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쪽에다가 또 던질 수도 있어야 본다고 봅니다. 이런 진단 지표들을 던져서 각 도시에 이런 스마트 지속 가능 진단 지표를 가지고 도시를 평가해보는 것, 평가하는 작업도 계속돼야 되겠죠.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강함과 부드러움을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현장성 있게 지구 단위 정도 수준까지 지표와 진단이 필요할까 하고 또 특별히 또 시민 참여도 보장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발표였던 통합물 관리와 지속 가능한 물순환 관리 체계에 대해서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서울대 최재형 교수님과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미성 연구위원님 모셨는데요. 첫 번째 서울대 최재형 교수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최재형입니다. 아마 물관리 정책 관련해서 연구하는 분들이나 아마 정책 집행자에게도 아마 가장 어려운 게 아마 통합물관리라는 단어고, 다음에 아마 물순환이라는 이런 단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정책 기반을 마련한 일단 KEI 기본 연구는 상당히 매우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정립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초기에 정책 방향 잡는데 상당히 어려웠다고 보고 있는데, 다행히 아마 KEI에서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아마 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KEI에서 관련된 통합 물관리하고 물순환 연계된 이런 기본 연구는 학술적인 이런 측면도 뭐 좀 있지만 어쨌든 정책적인 측면에서 아마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이 지금 아마 마무리 단계로 있고 아마 KEI의 우리 한혜진 연구위원께서 아마 책임을 해서 잘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아마 건전한 물순환 달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아마 통합 물관리라든지 거버넌스 기반 유역 관리라든지 기후변화 시대에 그 안전한 물관리 등을 제시를 하였고, 이러한 내용들이 이게 기본 연구에 통해서 아마 잘 정리가 돼서 아마 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물순환 관리 체계 구축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아마 도시 중심 물순환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본 기본 연구에서 제시가 됐고 또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에 반영된 것은 지표수와 지하수, 하천과 하구, 수량, 수질, 생태, 또 가뭄과 홍수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국토 전반에 대한 물순환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아마 KEI에서 기본 연구도 수립하고 그리고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도 수립할 당시에 아마 환경부에서도 그 물환경 보전법에 의해서 국가 비전 대책을 수립을 중에 있었습니다. 국가 비전 대책은 주로 이제 도시 지역의 물순환, 불투수율 저감 중심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불투수면 관리 인원 중심 물순환 추진을 할 때 아마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이 농촌 부분에 대한 물순환 왜곡입니다. 아마 농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기계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시설화가 다 되어 있고 그리고 비닐하우스라든지 멀칭 아주 물순환 왜곡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게 기본 과제에서 유역 중심의 물순환 전환 확장 이런 필요성을 아마 제시를 한 게 상당히 바람직하고 물순환 전략에서도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 산림, 유역 차원에서 고려를 한 것도 아마 통합 물순환 관리 전략에 있어서 상당히 적절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통합 물순환 관리 전략에서도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유역 베이스, 하천 베이스, 그리고 지하수 베이스, 도시 베이스, 농촌까지 상당히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가 물관리 관련해서 아마 물순환에 대한 큰 틀을 마련한 그런 연구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통합 물관리 관련해서 물순환 개념이라는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관리 목표 설정이라든지 평가 틀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평가 틀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물순환 강조보다는 우리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을 평가하는 틀로도 저는 충분히 확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후속 연구를 통해서 제시한 이 물순환 관련된 평가 틀을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아마 정부에서 상당히 앞으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가 상당히 고민일 텐데, 이 개념을 좀 더 확대를 해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을 평가할 수 있는 틀로도 좀 확대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순환 관련해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재정 분야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 물순환 전반에 대한 이런 재정 분석은 상당히 적절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의의 물순환, 즉 도시 지역의 물순환부터 상당히 시급하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협의의 물순환 개선을 위한 재정 확보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논의가 빗물 요금제 관련해서 좀 논의가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재원 확보가 되고 협의의 물순환, 도시지역 물순환부터 투자 여력이 생길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고려가 됐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물관리 기본법 관련해서 이제 물순환 체계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됐으나, 상당히 물순환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라든지 주체라든지 범위 이런 쪽이 상당히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이 수립이 시작이 됐는데, 다행히 우리 KI에서 이런 기본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정책 기반을 마련한 게 상당히 아마 기여를 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금까지는 도시지역 물순환 쪽만 고려를 했는데, 일단 국토 전체 관련해서 물순환, 건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순환 평가 지표 관련해서도 이걸 좀 더 확대해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지표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물관리 일어난 이후에 아마 KI에서 물관리 정책 관련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수행이 됐고, 국가 물관리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쪽 제도 개선 쪽에 아마 핵심적으로 큰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외부에서 보기에도 지금 KI에서 물 분야 관련된 이 정책 연구가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을 선도하고 있지만은, 아마 통합 물관리, 물순환 관련돼서 유역비에 있는 정책 연구는 아마 세계 최고 수준이 되지 않나. 저는 이 정도 이렇게 좋은 보고서가 나온 걸 못 봤거든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그래서 저도 항상 KI 연구 보고서를 많이 소중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 이 기회를 빌어서 상당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최정 교수님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물순환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지정 토론자 김지성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원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온 김지성입니다. 좀 짧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지속 가능한 물 순환을 위해서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그리고 그 관리 체계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주 키로 이번에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관리 체계의 혁신 부분에서는 역시 이제 기존의 이제 두 가지 크게 큰 테마를 두 가지를 건드려 주신 것 같아요. 이제 기존의 수량 관리와 수질 관리가 국토부와 환경부로 나누어져 있을 때 지금 물순환은 사실 도시에 굉장히 집중돼서 빗점오형 관리 위주였거든요. 그것 부분을 하나 건드려 주셨고, 두 번째는 물이용 부담금이라는 것도 굉장히 물을 이용함으로 인한 수질 관리 쪽에만 사실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혜진 박사님께서 이걸 사실 통합 물 관리를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서 물 이용 자체의 부담금 자체도 수질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물 관리의 범위까지도 좀 더 확장하시는 그런 치수 부담 개념까지도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는 물순환 같은 경우도 도시뿐만 아니라 유역 전체에서의 이수, 지수, 생태까지도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으로는 한 5가지 정도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 저류 공간의 다목적 이용을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뭐 댐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해오던 방식대로만 하지 말고 좀 더 그 기능들을 다변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안을 제시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 자체도 좀 같이 활용할 수, 공간의 활용에서도 이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고, 수요와 공급 관리 부분은 좀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때까지 수요와 공급 관리는 사실 좀 약간 분절돼서 관리가 되어 왔었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무조건 해주려고 했습니다. 해주려고 하고, 공급을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수요에서 그냥 물을 적게 쓸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부분들도 서로 양방향으로 수요와 공급을 양방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관리 체제를 펴야 한다라는 부분에 제안에서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전략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2가지뿐만 아니라 이제 지표수와 지하수의 연계 관리까지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3가지가 이때까지 해오지 못했던 통합 물 관리에서의 또는 지속 가능한 물 순환을 위한 주요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기존에 해왔던 것의 강화 부분에서는 사실 도시 물순환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어요. 도시 물순환 부분에서는 도시의 이제 물 중립을 좀 더 강조해 주셔가지고 B점 오염뿐만 아니라 좀 더 전반적인 물 관리를 도시 부분에서 좀 더 솔직히 좀 좁은 영역에서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구축해보자라는 부분을 좀 제안해 주신 것 같고, 농촌 부분 또 맨날 농업용수 줄이라고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물순환 체계를 보면서 실질적인 농업용수를 효율화해주고 하는 부분까지도 접근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건드려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그 통합물 관리든 뭐든 간에 보면 약간 개념은 되게 오래됐습니다. 나온 개념은 벌써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정책적 모호성 때문에 이게 실행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모호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마지막에 넥서스를 또 접근해 주셨어요. 그래서 넥서스의 접근을 통해서 정량적 접근 또는 이런 그런 개념의 실현 방법까지도 좀 제안해 주신 것 같아서 상당히 공감이 가고 좋은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셨던 이 물순환 관리 체계의 구축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 관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욱 자연스러운 국토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4분의 지정 토론자를 통해서 토론을 들었습니다. 좀 시간이 좀 됐지만은 발표자 2분께서 한 1, 2분 정도만 토론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거나 아니면 미처 발표 시간 때 말씀하시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한 1, 2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희선 박사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분 그 토론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아마 2분의 이제 논의들이 제안해주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긴 한데 제가 이제 조금 정리해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좀 압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희도 상당히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지속가능 도시를 위해서 스마트니스의 수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어떻게 지역의 특성을 감안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은 저희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얼마든지 고도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신도시 그다음에 쇠퇴해가는 그 도시, 분명히 스마트니스에 대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이 좀 달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연구진들과 같이 계속적으로 좀 고민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째 이제 연결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기능과 공간의 연결성을 또 말씀을 해주셨고, 이영선 교수님께서 또 정주철 교수님께서는 시민과 공공 혹은 전문가의 연결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후속 이제 과제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과 기능, 사람, 자연 이런 부분들, 부문과 부문 간의 연결성을 어떻게 좀 더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표의 활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지표를 계획의 수립 과정에 좀 더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계산할 수 있도록 환경부, 국토부와 같이 좀 협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제도 안에 이 지표들을 좀 더 녹여 나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라든지 환경부와 또 같이 연계해가지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내용 감사드립니다.
발표를 이제 각각 2개 들으셨는데요. 아마 좀 짧은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또 관심 가지신 분께서는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 오시면은 관련된 연구 보고서를 찾을 수가 있고요. 정독할 수 있으니 많은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물과 국토 부분은 탄소 중립 시대, 기후 위기 시대의 수용체이자 공급자이고 우리가 꼭 유지해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세션 2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